구독, 좋아요. 국민의힘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의 모습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재판에는 뭐 촬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촬영이 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피고인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는 안 되는데 예. 이른바 이제 그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국민의 관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서 공개는 가능은 합니다. 예. 법을 뭐 뛰어넘은 상황은 아닌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생방송은 그 대신 안 되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실 때의 장면 그 녹화하고 사진만 찍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재판이 시작될 때는 다 퇴장하는 거로 그 정도 선에서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대통령 석방시키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재판부를 좀 비판하는 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또 지기현 판사 부장판사를 공격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잖아요. 판사도. 그래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상황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기현 판사가 오늘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게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공방 내란죄와 관련된 여러 진술의 공방을 다 공개한 게 아니라 입장하는 장면만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커트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주기현 판사를 갖다가 판사직에서 해직해야 된다. 파면시켜야 된다는 그런 청원을 민주당이 지금 주동을 해갖고 민주당 그 시민단체들이 주동해서 그걸 서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기현 판사를 탄핵을 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자, 과연 주기현 판사가 얼마나 법대로 합니까? 진짜 법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국민적 알 권리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는 거 그것만 딱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장면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면 헌재 재판소 법정이냐 아니면 형사재판 법정이냐 그 차이인데 저는 대통령이 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당당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 아니라는 것들을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헌재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임의대로 어떻게 보면 11차례 법정 공판뿐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판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나 지금 내란몰이 내란 프레임에 있어서 12월 초부터 1월까지 얼마나 광풍이 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관계된 사람들이 과연 진실을 말했을까? 아니면 민주당의 그 광폭, 그 내란 프레임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본인 살자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전가됐는지 그거는 참 그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장원 1차장, 곽정근 전 사령관의 그 메모와 진술 이게 얼마나 다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차분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어떤 뜻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된 분한테 파면이라는 건 뭡니까? 사형 선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형사 재판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주기현 판사가 검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그 진술 내용과 그 구속 취소할 때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의 명확성,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 관련해서 다 따지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상급 법원에서 파기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시간이 한참 지나더라도 재심해서 이게 문제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계엄 당시에 군인들도 출석해서 재판에 뭐 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아마 내일 아침 정도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선 오늘 나온 내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가장 이게 본질적인 게 이 오늘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예. 뭔가 이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번 1차에도 나왔고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예. 아주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뭔가 끌어내라고 어허. 지시한 거를 직접 들었거나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진욱 예. 당시 수방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이진우 전 사령관이 했는지에 봤을 때 본인의 워딩은 여튼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예. 이분들이 지난 1차 때는 사실상 검찰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의미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그대로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건 예.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이 얘기했을 때 이쪽 얘기는 뭐냐면 아니 나는 그런 얘기는 들었다 그거는 이진우 전 사령관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검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얘기 이 부분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과 예. 헌법재판소 그리고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사실 뭐냐면 우리가 좀 지났지만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본인이 볼 때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 테이저건 사용하고 어허. 공포탄 사용 그리고 전기라도 차단해라 이거 본인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부하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이거를 처음에 알려진 거는 왠지 막 대통령이 뭔가 지시한 것처럼 막 혼재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당장 헌재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다 맞습니다.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진우 사령관도 나오고요, 김현태 대령도 나오고요, 거기다 곽종근 사령관도 나오고요, 홍장원 어떻게 보면 국정원 1차장 나와가지고 막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진실을 밝혀지고 번복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내용, 네네. 특히나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은 뭡니까? 민주당 사람들이랑 소위 말해서 짬짬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 지인한테 나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러면 사실상 본인이 민주당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스라이팅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김현태 단장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국회를 실질적으로 봉쇄를 했느냐. 예. 두 번째는 정치인을 체포한 게 맞느냐인데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명시적으로 누구를 체포해라. 누구를 뭐 끌어내라. 이렇게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헌재에서는 그 당사자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진술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검찰 진술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엄밀하게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너가 한 말이 맞는지 예. 안 맞는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형사 재판은 원래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6개월 이내까지 계속 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풀려나거든요. 6개월이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해서 1심 재판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다고 길어질 하는데요. 수 있다. 예, 몇 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제 좀 다뤄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을 어떻게든지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추대위가
곧 출범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면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예, 뭐 여기에서 또 보는데 저도 이 기사가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지만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까지 선관위원장이요? 아니 기사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기사를 좀 내려보면 나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 모든 분들이 내일 국민 추대위에 곧바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예. 모든 사람들이 거기 참여한다. 거기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기사가 제가 볼 때는 추측성 기사다. 아니, 그러니까 추측적 기사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이른바 이제 저기에 언급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난 아니다. 이렇게 좀 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 그분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진짜 아닌지 아니면 지금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금 뭐랄까 한덕수 대행과 보조를 맞추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준비를 하고자 하고 이런 예. 바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뭔가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가 내일 10시 반에 이렇게 촉구 기자회견이 어떤 형식까지 되고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언급된 분들이 다 참여를 할지.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황우여 국민의힘 위원장이 나오기는 어렵죠. 국민의힘 경선을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 사실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내일 추대위라는 어떤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 내일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대가 크죠. 기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경선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선을 통해서 이제 내일 4명으로 추려져요.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이재명하고 이렇게 맞춰 보면 조금 압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여론조사에 붙이면 가장 격차가 적다. 예.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이 이재명한테 보면 절단이 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대통령 권력, 행정부 권력도 없는데 의회 다수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 절단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사실상 대한민국의 흉기라고 할 수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대정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했을 때 사람에 대한 초점이 있잖아요. 예. 이게 1차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시대정신이라고 예를 들면 이 시대정신과 딱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맞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의 시대정신은 다 알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많이 만들고 그래도 수출을 하는데 관세벽이 너무 높아요. 그럼 수출을 했을 때 이득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1,000만 원짜리 물건 팔았는데 2천만 원 되면 그거 누가 그렇죠. 사겠습니까? 가격 경쟁력도 예. 없고 그게 모든 곳에 그 관세가 일률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을 살리고 수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관세가 돼 버렸어요. 예. 근데 이 관세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고 협상이 있고 협상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 보면 IMF 때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하고 역할을 하고 한미 FTA가 시작돼서 그게 잘 굴러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한덕수거든요. 맞습니다. 권한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란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아니 국민들이 진짜 원하면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고 대한민국이 원했을 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이재명이 껄핏하면 뭐 내란 정당이라고 해산시킨다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언제든지 탄핵될 수 탄핵 있고, 뭐 또 시킨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30을 채웠잖아요. 네. 탄핵안을 또 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돼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딱 시작할 때 보면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영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당내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이제 체포동의안 해가지고 비명계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막 통합한다고 악수하고 쇼하더니 매불쇼인가요? 거기 그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력 집단과 암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 당내에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경찰에 체포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에 대해서 통합적 리더십은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쭉 일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지역이 또 호남이잖아요. 그렇다면 영호남 어떻게 보면 호남 출신인데 영남이 지지하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뭔가 지지하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했을 때 딱 맞는 사람은 한덕수뿐이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거든요. 아니 그렇게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서 옷 사이즈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글피에 그러니까 목요일에 지금 2+2 고위급 통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서는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냐. 그건 한덕수가 출마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거다. 이거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 했으니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쳤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애완견 소리도 나오고요. 별게 다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렇게 권력 의지가 있고 이 자리까지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한덕수의 재발견을 시킨 사람이 너희들이야 민주당인데 제가 요즘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지난해 대정부 질의나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뭐냐면 고함만 지른 당인 것 같아요. 고함만 지른 당. 아니 실은 제가 어디 나가서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그렇게 달렸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고함만 지른 당.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 뭐 팩트를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쪼는 것도 아니고요.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대한민국 망했대.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근거가 뭐냐 대답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야. 소리. 서영교 의원하고 대담하는 거 저희가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막 윤석열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고만 얘기하면서 하니까 통계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어떤 통계든지 제시하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 민주당이 참 황당한 게 작년에 대한민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맞습니다. 역대 최대치고 무역수지 흑자도 500억 불이 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좀 난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흑자가 너무 많아. 많긴 많아요. 많아서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인 거예요. 야, 한 60조 원이 넘어가네요. 거의 7, 80조 되는 거죠. 70조 원 정도 되네요. 7, 80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가 800억 불, 한 6, 70조가 흑자인데 대미 흑자가 그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죠. 2012년도에 한미 FTA가 발효 이후에 우리가 매년 100억 달러를 우리가 흑자를 했는데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대미 투자한 게 연평균 77억 달러. 100억 달러씩 벌었는데 77억 달러씩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IRA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협상을 할 때 맥락과 역사와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 이거 민주당이 누가 가서 어떻게 설명해요? 민주당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보면 지금 말고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아 지금 서로 못 만나서 한 날인데 나중에 하자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유럽 일본, 미국 몇 개 나라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먼저 오라고 그랬죠. 페이버를 준 거예요. 혜택을 준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지지난주 화요일 날 통화하면서 통화 끝나고 측근들한테 무역 협정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우선시하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상호 관세 관련해서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랑 막 얘기하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얘기하면 된다면 이 사람 말 통하네.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굴욕적인 외교에는 민주당이 잘하잖아요. 아이고. 시진핑 앞에서 기자들 얻어 터졌는데 기자들 맞고 그렇죠. 예. 산봉우리 뭐 큰 봉우리 작은 예. 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익을 윈윈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조선에서의 우리의 강점, 방산에서의 우리의 강점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협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저한테 누군가 페이퍼를 줘서 협상을 하면 못합니다. 근데 내가 예전부터 30년 동안 40년 동안 협상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관여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갑자기 예. 탁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김기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뭐 저도 이제 KBS, MBC에서 네. 오래 했기 때문에 뉴스 딱 갖다 주면 우리는 바로바로 그걸 뭐 논평하고 기사 쓰고 그건 되거든데 근데 일반인들한테 아무리 뭐 이게 오늘 나온 기사요 맞습니다. 보여드려봐도 그거 논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협상을 할 때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또 중국의 중요하다. 셰시에 예. 대만의 셰시하는 민주당 맞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 협상하면 트럼프가 참 좋아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믿을 수 있는 상대인지.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제일 협상에 중요해요. 있어서 예. 맥락을 알고 우리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 뭔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뭘 제시하고 뭘 얻어낼 수 있는 건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장관, 가서 예. 2+2 협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요즘은 직접 미국 안 가도 화상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줌도 있고 그렇죠. 뭐 구글 미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서 다 할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희가 이번 주에 하자고 했으니까 간 건데 예. 갑자기 우리가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6월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미국이 참 좋아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민주당은 이 협상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맥락도 모르고 무조건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책임한 거죠. 야, 진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재명 어떻게 보면 후보가 대통령 네.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제가 이렇게 쭉 주말 사이에 얼마나 조회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네. 보니까 민주당 경선은 MBC에서 100분 토론 시간에 아예 박아가지고 그래요? 그걸로 60만 조회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거 유튜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조회수가 바로바로 MBC야 나오니까요. 뭐 더불어 같은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은 당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근데 대신 국민의힘 경선은 이번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생각보다는 좀 재밌고 다양한 시도가 좀 있었는데 엉뚱한 것도 좀 있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도했는지 한 덕분인지 몰라도 조회수가 한 2-30만짜리가 모여가지고 200만을 넘기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는 진짜 국민의힘 경선 비전도 없고 민주당 비판만 후보 내지 말라. 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 아니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 예. 민주당은 뻔하잖아요. 뭐 90% 나오지 않았습니까? 88%, 91% 아니,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다양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민주당이 바로 그 전에 대통령 대선 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뭐 40대 60 뭐 다 이렇게 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90% 나오면 그러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북한이야? 그러니까. 러시아야? 이런 얘기 나오면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끄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될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불안하구나. 왜냐? 잘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돼. 어차피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그럼 당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 유일체제잖아요. 자기, 친명으로 싹 다 도배해놨으니까. 어차피 친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유일체제에 화석화된 민주당인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당도 내 당인데 근데 불안한 거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떨어지면 골로 학교 가야 돼요. 예. 깜빵 가야 됩니다. 왜냐? 재판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아유. 지금은 진짜 판사님들 저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너무나 황당하게 판결하시잖아요. 아니 사진을 확대했는데 조작이라고 하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는데 협박이라고 하는 참. 이런 것들을 다 믿어주시고 예.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고 위증한 사람은 자백하고 이거는 유죄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얼토당도 않는 판결이 나오는데 다 차치하고 여튼 떨어지면
또 그분들도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바로 대법원 판결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 날아가고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김경수하고 김동연이 20-30% 나오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비명이 차지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5%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떨어지더라도 친명 입장에서 야 너희 5%가 무슨 너희가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우길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년 만에 민주당의 경선 원래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1인 1표를 할 수 있는데 권리당은 50으로 바꿨잖아요. 그걸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라고 하는 애들 그 2024년도에 비명 쪽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재밌는 게 현직 의원 이 비명 여론조사 비명계의 현직 의원들은 대상에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을 논란이 됐는데 이걸 다시 끼워넣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찻대고 포대고 운동장도 확실하게 기울어 가지고 탈탈 털어서 90%를 만들었어요. 그게 참 재밌겠다. 그게 그러니까 재밌나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러니까, 그 김기용 대변인의 말이 딱 맞는 겁니다. 너무 웃긴 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구나. 우리하고는 진짜 이게 그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여튼. 자 계속해서 일단 민주당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너털 웃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생각할 수 있지? 항상 우리의 그 한계 보수 우파의 사람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어느 정도쯤 그게 공통의 한계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민이 되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하고 지금 경쟁하는 분들 뭐 한덕수 대행이 나와도 좋고요. 대행이 안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조회수 많이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꼭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런 정과 구범의 손에서 좀 구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기용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재판에 서신 모습 진짜 마음 짠해지는 그 모습도 좀 지켜봤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경선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진짜 미친 듯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한번 좀 분석하고 반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